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까지 낀 5월 첫째 주 황금 연휴, 인천공항의 일평균 이용객은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일주일 보내고 계시는지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본질을 잊은 채 힘겨루기만 계속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패스트트랙의 반발에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다가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입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 호르몬 함유 제품이 13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쥐거나 입에 넣기 쉬운 연필에서도 2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마약 혐의를 인정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합당한 벌을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와 PD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기자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톡방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김정남 암살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며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틀간 반정부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군의 단결을 촉구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귀국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문 총장의 반발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올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기 귀국길에 오른 문 총장은 공항에서 간단히 입장을 언급한 뒤 바로 검찰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간부들과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자 일각에선 문 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낼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인 문 총장의 거취가 해법이 되기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견제 균형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 총장 지적을 반박하면서 지금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게 검찰 내부 불만의 원인입니다. 문무일 총장 귀국 이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개 비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말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어떤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도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반박입니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축소 등 힘 빼기도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직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에 따라 나누는 자치경찰제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발목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본질은 잊은 채 양측의 힘겨루기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규탄을 위한 집회였는데 도리어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몸싸움과 고성이 쏟아지고 플라스틱 물병까지 날아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연 뒤 광주 송정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광주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투쟁은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고성 속에 5.18 망언 정봉문이 황교안은 물러가라! 몇 번이나 끊겼다 다시 시작되길 반복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1시간으로 예정됐던 집회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 속에 20여 분 만에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5.18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예상됐던 거친 반발에도 광주를 찾은 건 지지층 결집으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권이 이제는 의회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연일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맞춰 유치원 교사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테러를 두지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역시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4대강 보해체 반대 집회에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럴 마음이었겠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으로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한국당 중진 김무성 의원은 단상에 올라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주장합니다.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의 성공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치켜세웠습니다. 절대 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주장 속에 나온 말이지만 청와대 폭파까지 간 건 해도 너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현직 국가수장이 머무는 공간을 폭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니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경악할 발언이라며 김무성 의원이 잊혀가는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과격주의에 편승한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육선 중진 의원에 걸맞지 않는 매우 가벼운 그런 언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진영 간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 요구에 대해 개파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개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 촬영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 시기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검찰이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별장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촬영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담긴 정황만으로는 성관계가 강제로 맺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었고 촬영 시점도 2007년 8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초라고 번복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면서도 시점은 2007년 초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속 여성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해 수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촬영 날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범죄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에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의 박유천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청사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모습을 보인 박 씨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와 대부분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황하나는 6번, 담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경찰 강모 씨는 2천만 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경력이 있는 강 씨는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클럽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의 구성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와 PD 등 언론계 종사자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채팅방에서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고 성폭력 피해자 신상이 담긴 정보와 성매매 후기 등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집 앞에 찾아가서 노골적인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이 유튜버가 윤 지검장 외에도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 협박 방송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출근길 차량에 뛰어들어 달걀을 던지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윤 지검장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고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검찰은 오는 7일 오후 김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자택 등을 찾아가 위협 방송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특정 인물들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위협을 한 만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을 비방하는 등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튜브는
논란이 된 김 씨의 방송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수십 명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국회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등 등에 상처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한 공로로 국민추천 포상을 받기도 했지만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수차례 자해를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신속히 출동한 경찰 덕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야심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어슬렁어슬렁 비틀비틀 걸어 다닙니다. 22살 대학생인데 중간고사를 끝내고 술을 마신 뒤에 기숙사로 돌아가려다가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선 겁니다. 걷는 것도 힘든지 쭈그려 앉은 학생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피해가고 곧이어서 화물차도 쓰러진 대학생 옆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반대편 차선에는 경찰차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잠시 뒤에 경찰 한 명이 대학생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급한 상황인 만큼 경찰차에서 내려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달려온 겁니다.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서 대학생을 갓길로 옮겨놓자 위급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대학생은 크게 다친 곳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학생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연필과 장난감 등 수입된 어린이 제품을 살펴봤더니 환경 호르몬 범벅이었습니다. 특히 아토피를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220배나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2달 동안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니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범벅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무려 13만 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연필은 물론 문구 세트와 다트총 장난감 등이 대부분입니다. 캐릭터 연필 세트가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사프 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 다트총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다트 양궁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고 아이들이 손에 쥐거나 입에 넣기 쉬운 연필에서도 20에서 4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보통 연필은 표면에 색을 칠해 제조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수지 필름으로 감싸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피부에 닿거나 입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 발달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아토피라든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아이들 문구류 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13만 점을 모두 수거해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수사에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금산 지역 학교에 해동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공급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과 대전시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 200여 곳에 냉동육 170톤을 냉장육으로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유령업체 7곳을 만든 뒤 학교 급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에 만회에 걸쳐 중복으로 낙찰가를 써내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저비용 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기 사용 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 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 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온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블루보틀. 무엇인고 하니 미국의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입니다. 오늘이 블루보틀의 한국 1호점 개점일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매장으로 가보시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건물을 빙 둘러 줄지어 기다리는 인파의 모습 어마어마하죠. 1호점의 1호 손님, 자정부터 무려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새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배치됐고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 커피 뭐가 그리 대단한 걸까요? 블루보틀은 커피계의 애플로 불립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블루보틀의 창업자도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요즘 뜨는 미니멀 콘셉트를 지향하고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에 신선한 원두만 사용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여행객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입소문을 탔고 블루보틀의 SNS 계정 팔로워의 3분의 1이 한국인일 정도라고 하네요. 그만큼 오늘 인증샷도 쏟아졌습니다. 이 4시간짜리 커피다. 대체 몇 시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라거나 가자마자 줄 보고 빨리 포기했다. 이런 우픈 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풍이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쉑쉑버거 오픈 때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한여름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매장 안에 들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매장이 점차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없어지자 줄을 서며 먹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 같은 줄서기 열풍에 대해 해외 트렌드를 빠르게 접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리어답터 특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라거나 SNS 인증샷 행렬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군중 심리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 소장들이 매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던 회의가 2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 현안 논의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이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장 간 대면회의. 하노이 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2월 22일 마주 앉은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3월엔 북측 인원의 전격 철수와 사흘 만의 복귀로 반쪽 사무소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소장 회의엔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북 간 주요 현안 논의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 철도 협력 추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고 유엔의 면제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장비의 북한 반입 문제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연일 남북 관계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 따른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소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통전부와 조평통의 조직 정비라는 내부 요인과 우리 측에 대한 불만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신 기자 대상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만큼 충분한 내용이 축적돼 있지는 않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소강 상태인 남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평가 중이라고 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으로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공동조사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O와 WFP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범행에 연루된 용의자가 모두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흐엉이 2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국물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흐엉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그동안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두 여성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을 사주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자국민 4명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촉구하면서 이틀간 반정부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군의 단결을 촉구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군사기지 광장에 군인들이 정렬했습니다. 4,500명에 이릅니다. 연단에는 로페즈 국방장관과 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늘어서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군의 충성과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La lealtad es un valor colectivo que se ejerce como nación
que se ejerce como pueblo y que se ejerce como institución, como valor colectivo. 마두로 대통령의 군 기념식 참석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과이도 의장의 군사봉기 촉구는 이처럼 군부가 마두로 정권의 충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택연금 중이었던 야권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전 카라카스 시장은 가족과 함께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Yo recibí un indulto del presidente Juan Guaidó que fue acatado por fuerzas militares y policiales que me liberaron de la situación de presidio en la que estuve durante 5 años, 2 meses y 13 días. AP통신은 이틀간 시위에서 최소 4명이 숨졌고 최소 200여 명이 다쳤으며 200여 명이 구금됐다고 인권단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봉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달러 돈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이란에 대한 전면 제재 첫날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달러와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이란의 무역 전반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화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 이어 이란의 두 번째 달러화 돈줄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이란산 원유가 전면 봉쇄된 첫날 국제 유가는 도리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달 만에 최저가인 배럴당 61.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하고 국내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19년 제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할 경우 수입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제도의 기한도 올해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과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리포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수준 높은 서커스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알록달록한 색깔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종이가 불꽃을 일으키며 한 줌 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태로운 발걸음.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인생의 외로움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긴장감을 줄에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긴장감조차도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는 줄 위에서 제가 줄을 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야외 무대에는 프랑스에서 온 서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타난 붉은 옷의 광대.
차이니즈 포를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봉의 꼭대기에서 갖가지 묘기를 선보입니다. Contact avec les gens, mais il ne sait pas trop comment faire et il est désemparé, il court dans tous les sens comme un enfant qui est perdu.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동안 펼쳐질 2019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서커스 캬바레에는 해외 초청작 4편 등 국내외 서커스 공연 14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2회째인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서커스가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르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캬바레 와서 보시면 얼마나 서커스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지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일간의 서커스 캬바레가 끝나도 11일부터 26일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 캬바레 공연 작품 일부를 포함해 30회의 서커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서커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공연 작품 8편은 공간 제한 때문에 공연 시작 전날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로 서울 도심 도로 일부가 통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등축제 행사로 내일 낮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종로 1가부터 흥인지문 사이 도로를 양방향 통제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1가, 종로 1가부터 안국 사거리 구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그리고 흥인지문에서 동국대학교 사이의 도로는 오후 6시부터 8시 반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사이 양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통제 구간을 미리 살펴서 우회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흐르는 한탄강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번에 지질공원센터까지 들어서면서 한탄강의 역사도 한눈에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평강 지역에서 시작해 136km를 흐르는 한탄강.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이 강물을 성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상절리를 깎아 세운 절벽은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비경입니다. 협곡 사이에 생겨난 비둘기둥지 모양의 폭포 역시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탄강의 형성 과정과 지질학적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질학적인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탄강에 대한 지질과 생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는 27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해 생긴 용암 대지와 침식 하천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D 상영관과 지질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학생들의 지질 체험 학습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와서도 보게 되면은 굉장한 이게 감명을 받게 되고 여기 이 한탄강 지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될 겁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건립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낙후한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연천 구석기 축제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구석기 축제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구석기 문화 체험장이 눈길을 끕니다. 또 관람객이 직접 석기로 돼지고기를 잘라 구워 먹는 구석기 바비큐를 비롯해서
원신 복장을 하고 축제장을 돌며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는 구석기 퍼포먼스와 구석기 패션쇼, 그리고 도끼 던지기 체험 등도 진행됩니다. 차와 소리의 고장 전남 보성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눈도 마음도 맑아지는 초록빛 녹차밭으로 가보시죠. 김범한 기자입니다. 푸름이 더해가는 차밭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차밭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찻잎 따기를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갓 따온 찻잎은 뜨거운 화덕에서 9번 덕습니다. 쉽게 마셨던 녹차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덮어보니까 정말 싸게 사 먹었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체험해보니까 녹차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게 더 기대되고 더 만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녹차는 발효차와 블렌딩 녹차, 진액 등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진액은 즉석에서 뜨거운 물, 찬물 바로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편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녹차는 지역 대표 상표의 쌀로 만드는 인절미에도 들어가고 갖가지 가공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성은 애절함이 특징인 판소리 서편제의 번향인 만큼 소리의 향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5월은 보성의 차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 녹차라고 합니다. 보시기만 해도 즐길 수 있는 웰리스 보성입니다. 청정 해역 등량만에서는 화려잡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 등 5월 보성은 축제 속으로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2주차에도 폭발적인 흥행세를 이어가며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이 작품은 어제 기준으로 누적 관객 861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 누적 관객 9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봉 11일째인 내일쯤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의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스페인 하면 투우나 황소 축제가 유명한데요. 5월 스페인 남동부 지방에서는 말과 함께 달리는 이색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란하게 치장한 말과 양쪽에서 말을 붙잡은 4명의 참가자. 관람객들이 양편으로 갈라서면서 내어준 길을 따라 전력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한 사람씩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흥분한 말이 날뛰면 달래느라 애를 먹기도 합니다. 스페인 남동부 마을에서 지난 2일에 열린 전통 말 축제입니다. 이렇게 4명이 한 팀으로 말을 붙잡은 채 80m를 달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경주인데요. 가까이서 구경하다 다치기도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좁은 거리가 북적일 정도로 수천 명이 몰려 흥겹게 5월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알아두면 요긴한 뉴스,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는 등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말아달라며 돼지열병 발병국에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운임을 올립니다. 주중, 주말, 성수기 모두 평균 7% 올리는데요. 다만 제주를 오가는 김포, 부산 등의 노선은 선호 시간과 일반 시간으로 구분해서 선호 시간의 운임만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김포에서 제주 노선 일반 시간 운임은 현재와 같고
선호 시간은 86,000원으로 4,000원 오릅니다. 대한항공 측은 영업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의 출고 가격이 10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의 출고 가격을 145만 7,500원으로 기존보다 9만 9천 원 내렸습니다. 이는 비싼 가격 때문에 512GB 모델의 판매가 저조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LG U+는 출고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레 어린이날을 맞아서 도심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내일부터 어린이 대공원에서 서울 동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린이날 당일에는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부터 왕복 6차선 도로를 통제해서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같은 기간 여의도 공원에서는 광복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을 향하는 순간을 재현한 C-47 특공대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실물 표본을 갖고 있는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 마을에 있는데요. 전시관에서는 화석과 상어류, 갑각류, 남극 생물 표본 등 5만여 점의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 아닌 실물 표본 전시로는 국내 유일 그리고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강원 인제 자작나무 명품 숲의 입산이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138헥타르의 국유림에 41만 4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또 모두 4개의 산책 코스가 있는 곳인데요. 애초에 산불 조심 기간인 15일까지 입산이 금지되지만 관리소 측은 대형 산불로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입산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국회 복귀가 60%인데 더 돌아가나? 한 달을 바로 내일 모레 여기서 나갈 텐데 어제 노동자의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아볼게요. 쉴드 선배, 양쪽 바닥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왼쪽.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멀쩡하게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모양이다. 자, 대표자분들은 앞에 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상자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고민해보겠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예상보다 일찍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때문은 아니고 장외투쟁 일정의 일환이었는데요.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광주 민심에 진땀만 빼고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광역시와 자유한국당 단순히 지역 감정 때문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로 더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이제 다음 주에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호남선 잘 탔습니까? 이번 건 말고 따로 광주만 찾아본다고도 하실 계획이 있어요? 예, 광주, 또 전북, 전남도 있네요. 시간 되는 대로 하여튼 시간 잘 만들어서 다양한 기회에 방문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에 첫 광주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한테는 뭐 정보 심판론, 패스트트랙 이런 거는 먼저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 호남 지역의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 그리고 한국당에서 호남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호남 지금 정서는 5.18 망언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걸 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높은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호남 지역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뭐 좌파 독재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급기야 심각한 충돌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외투쟁이니까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광주 지역을 빼놓을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원래는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역 주변을 다니면서 홍보 자료도 직접 배포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으고 핫도그로 보내. 네. 지금 뭐 역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의 취재가 힘들 정도로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런 고함 소리, 또 이런 진입을 거부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 정도의 반응은 좀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 이게 광주 시민 뭐 전체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 일부 5.18 단체와 함께 예전에 이제 통진당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제 그 관련 단체들 나왔어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이제 통진당 해상에 줌으로 일단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겹치면서 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보면 광주 지역에서 태극기 집회 열렸을 때도 뭐 전혀 어떤 시민들의 반대 없이 열렸고 사실 뭐 광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라는 생각이 않습니다. 아마 일부 참석한 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좀 저질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는 이제 주로 경부 라인을 돌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쪽 이제 라인을 돌면서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장애 집회를 쭉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맞닥뜨려야 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번 이제 이종명, 김순례,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자체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였거든요. 네. 특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유공자들을 상당히 비난하는 네.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결의는 했지만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3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지만 뭐 최고위원회 직위에는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어떤 징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광주의 민심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마이크를 잡은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입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년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서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 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데 광주가 또 민주주의라든지 민주화 운동 이런 단어에는 더 민감한 동네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역력하죠. 지금 아까도 제가 호남 정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 그리고 신군부 독재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의 그런 피해 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수백 명의 광주 시민이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뭐 여고생도 숨지고 임산부도 숨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광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광주가 피 흘린 민주주의 이거를 지금 뭐 현 집권 여당이 훼손하고 있다라는 논리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광주 지역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과거에 박정희 유신 정권 네. 그리고 신군부 정권의 후예가 예. 지금 이제 현 한국당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5.18에 대한 역사인식을 왜곡된 역사인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준 그런 3인방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메시지를 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황교안 대표는 왜
이런 부정적인 광주의 정서를 알면서도 갔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중도 외연까지 보폭을 넓히는 보수의 지도자 그리고 강한 지도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핍박을 받더라도 중도 보수 세력의 동정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너무나 강력한 계산을 뛰어넘는 어떤 뭐 물세례라든지 그런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또는 뭐 용감한 이미지보다는 일그러진 보수의 지도자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손해되는 그런 호남 행보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나온 항의의 목소리 일부 광주의 민심이기도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학살 정권의 후예, 민정당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날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5.18 진상규명을 갈아먹고 역사 왜곡하고 5.18을 능멸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 처벌법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는 저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제일 야당이라고요? 무슨 낯으로 광주에 온단 말입니까? 네, 광주에서는 지난 3월에 전두환 씨 재판받으러 갔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대 집회를 했는데 같은 연장선상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좀 반발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나쁜지를 오늘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광주 민심의 전체 민심이다라는 건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거를 광주 민심 전체 일반화해서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분명히 광주 시민들 분들 중에서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1야당 대표가 사실 광주에 가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뭐 다시 가셔야죠. 뭐 한두 번에서 가서 안 되면 뭐 수차례 가서라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5.18 문제를 임하는 자세 이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수차례 지적됐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단호한 그런 입장들 보였으면 사실 더 박수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단체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에는 저는 뭐 이걸 타당한 행동이나 절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 또 전체로 누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물을 뿌리면서 하는 그런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 자체를 광주의 전체 민심 자체로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제1야당이 당연히 광주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설명한다라면 저는 뭐 이런 어떤 일부의 어떤 과격한 행동 자체는 충분히 앞으로는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서 좀 자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현정 의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5.18 역사 인식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한국당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왜곡된 망언을 한 그런 5.18 3인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에 항의한 100여 명의 단체 대표들뿐만이 아니고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호남의 전체의 정서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5.18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역사인식을 표출해 줘야 돼요. 5.18은 억울한 그런 희생이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민주주의가 신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광주의 넋을 우리는 달래주고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립과 증오, 분열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기보다는 통합과 타협, 협치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좌파 독재라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메시지만 던지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광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전주로 가서 전주역에서 이어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광주에서의 반응을 예상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5.18 망언과 관련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광주를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광주 또 전북 그 전남도 있네요. 시간 되는 대로 하여튼 시간을 잘 만들어서 다양한 기회에 방문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뭐 내려와서 민심을 그렇죠. 달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시기가 언제쯤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론 이제 5.18 기념식 때 뭐 참석할 텐데 저는 뭐 그 중간에 사실 5.18 문제에 대한 좀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분명치 않다라는 뭐 그런 일부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5.18 행사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북한군의 게릴라들이 왔다든지 또 뭐 이 폭도들의 어떤 그런 거였다든지 또 유공자들 문제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물론 뭐 징계하긴 했지만 네. 그것이 전체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논란과 징계 시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다소 늦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뭐 황 대표가 이제 뭐 한 번 갔고 또 이제 아마 수차례 가면서 그런 오해들을 좀 풀려는 노력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한순간에 풀려질 수 있는 문제는 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이 경부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 호남선으로 갔는데 지역마다 분위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부선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갔는데 주최 측 얘기로는 뭐 부산에서는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은 호남선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죠. 네. 광주에서는 이제 몸싸움, 물세례가 있었고 또 전주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 또 이제 썰렁한 반응 이런 걸 보였어요. 특히 이제 5.18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광주를 지금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간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목적에 맞게 확실한 5.18에 대한 역사적인 자신의 철학과 인식을 보여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5.18 망을 산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에 의한 그런 것으로 또 5.18 광주 유공자들을 폭도라고 하고 또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이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보이고 또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5.18 망을 사민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가 돼 있지만은 전혀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국당이 앞장을 서서 빨리 윤리특위 자문위를 활성화시켜서 징계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그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 민심을 달래는 데 있어서는 이번 달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중요한 달일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잠시 화면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 황교안 대표는 5.18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전혀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제였죠. 노동절 행사 무대에 올라서는 살짝 제스처도 취하고 살짝 입도 조금 벌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좀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로서의 어떤 공식 입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물리양 행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창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만 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각 지역의 민심들, 한 지역의 민심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민심들을 또 다 본인이 떠안아서 이것도 어떤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서 사실은 그 광주분들이 그때 당시에 겪었던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담겨 있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굳이 안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는가. 한국당은 이와 함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를 만난 자리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로 들어보죠. 경제 파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 부담 경감 3법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만 철회되면 통과할 수 있는 민생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입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청산 후협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괴멸 후독재라고 읽습니다. 네, 이른바 적폐청산 이 발언은 어제 사회 원로들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죠.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청산 후협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요?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금 선적폐청산 그리고 후협치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쓴 것은 아니고요. 청산이란 용어를 쓴 건 있죠. 그리고 적폐랄 용어를 쓴 건 있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나타냈어요. 그래서 좀 적폐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수사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네. 만약에 수사를 통제한다면은 또 수사를 통제했다고 야당이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해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만약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심각한 헌법 위반 또 헌법 파괴이기 때문에 쉽사리 타협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빨리 이런 이제 청산을 하기 전에 먼저 진상 규명 그리고 청산 그리고 그 위에 바탕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타협과 협치를 얘기해야 된다라면서 일정의 프로세스를 쭉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선적폐 청산 후 뭐 협치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왜곡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이 발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만 보면 충분히 야당에서 그런 의심을 살만하죠. 보면은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찰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성하면 그때는 협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충분히 읽힐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어떤 발언 내용만 보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했듯이 사실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성한다라면 그때 협치하겠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문제나 또 대법원 사법농단 문제는 검찰과 법원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다른 차원의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야당 자체가 그러면 현재 국정농단에 책임이 가지기 때문에 이 야당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 살 만한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사이의 신경전이 조금씩 고조가 되면서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오늘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대정부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강 해체 폭탄을 빼앗아 가지고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 이런 말까지 이제 김무성 의원이 했어요.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다가,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 4대강의 보가 자연환경, 수질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 말이 이제 너무 심했다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삭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진영 대결이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오를 서로 부추기는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겠고 이런 정치인들은 증오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네. 그런 정치인들은 내년 4월 15일 선거에서 확실히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에 대통령 집권 2년 차도 대담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란 듯이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학부모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사당은 작년 12월 28일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해 법안 심사를 추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야 사당이 적극 협의해서 상임위 의결 기간부터 단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글쎄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생 행보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행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 여당은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또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성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7일 날 4월 국회 끝납니다. 그러면 이 4월 국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죠. 물론 책임이 어디 있는가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당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7일에 끝나면 사실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고 또 대체 공휴일이고 사실상 지금 이뤄놓은 거 없이 빈손으로 끝난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그리고 또 5월도 굉장히 암울한데요. 국회의원 세비만 해도 좀 1억 3천만 원 그리고 보좌진 9명인데 과연 그 밥값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망하기로는 5월 8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아무리 치러도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 했기 때문에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새로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과 기대를 함께 해봅니다. 네, 결국 4월도 빈손으로 흘려보내고 만 여야의 서로 다른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태로운 행보는 또 이 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악화 일로인데요.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개혁 보수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합칠 수 있고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개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원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당직자 2명을 해임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행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바른정당계 두 분이 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현재 체제, 손학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물러가라 이런 이제 아마 성명을 같이 발표하니까 당직을 이제 철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이 사실 자꾸 이렇게 징계 또 해당 행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정상적인 이제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그 뜻과 다르게 2명을 강제로 사보임 조치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당내에서 저렇게 원내대표 역할이 저는 뭐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본인이 어떤 정책의 목적을 이뤘으면 그에 대한 본인도 스스로가 좀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있고 또 더군다나 손학규 대표는 지금 저 2명의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계속 또 징계 문제 이야기 나오니까 거의 이제 당 내부가 거의 이제 파탄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 거의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의 행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빨리 합의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또 주장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책임론, 당 내에서는 사퇴론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손학규 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바른미래당의 모든 모습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미래 살 길을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은 제3지대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평화당하고 합쳐서 독자 세력을 가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민주당하고 합치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선택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이제 보수로 가야 되니까 합친다면은 한국당하고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인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간에 전국 정당을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정당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큰 그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설 곳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가 힘을 합쳐서 당권파인 손학규, 김관영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 현상이 아닌 본질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보고 오신 대로 유승민 대표를 꼭 집어가지고 발언을 비판을 했어요. 어제 경희대 연설 끝나고 강연 끝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 이야기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뭐 일단 지금 뭐 다들 속내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서로 간의 비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헤어지기 위한 명분 쌓기이고 더군다나 이제 정당이라는 게 결국 누가 정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즉 이 옥새를 가지고 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돈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고 또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에서 출당을 해주면 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출당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4명의 의원이 4명 중에 3명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적은 또 바른미래당에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권 장악을 좀 원내대표도 교체를 하고 당권 장악을 좀 모색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참 매일 이게 바른미래당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탐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당의 대주주지 않습니까? 좀 저는 속지 귀국을 해서 양당 간에 좀 문제를 좀 결정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가는 길은 다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함께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기에 어떤 면에서는 갈 길을 좀 결정하는 게 오히려 정책으로 낫지 않는가 싶어요. 네. 당 지도부의 당직자 해임 결정에 대해서 바른정당계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계 인사들이 비판 의견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단지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것도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본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창당 동지들을 내버리시려고 합니까?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당을 사당화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이 당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단과 아집만 남아서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결국엔 사퇴론과 자강론, 정면 충돌 양상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면 대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새가 약한 쪽이 쫓겨나는 것인데 서로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의혼은 할 건데 누가 집에서 나갈 거냐. 이미 이제 분당 열차를 각 계파들이 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이 집과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재산이란 건 한 5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억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런데 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나갈 경우에 당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장 나가면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둥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당을 가지고 제3지대론에서 새로운 세력화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민주당까지 통합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집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고 그러니까 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은 그 자체가 또 불법이다. 라면서 이제 계속 대결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과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 대결. 그래서 뭐 보여서는 안 될 모습까지 다 보이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징계 얘기 나오고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뭐 겨냥성 발언이 나오고 했던 이 최고위원회에 사실 딱 3명 참석을 했더라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그제 지명직으로 임명된 문병호 최고위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지금 이제 4대 4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승용 지금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인데 이제 이 4명은 이제 현재 당권파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주승용 그도 뭐 참석을 안 했죠. 나머지 지금 하태경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김수민 등등 지금 권은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이쪽은 또 사실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권은희 정책위 의장이 사실 지금 며칠째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거든요. 국민의당 출신의 권은희 그렇죠. 의원. 국민의당이니까 이제 본인도 이번에 사보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의 상처도 입었고 뭐 결국 이제 본인이 낸 안 때문에 이제 겨우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4대 4 뭐 돼서 누가 또 권은희 의원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숫자 싸움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좀 지리한 싸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다 해산하고 다시 또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서로 또 나가라고 하더라도 안 나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리한 상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몇 달 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다른 정당에서는 바른미래당 보고 좀 뭐라고 뭐 논평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작은 정계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또 이제 그 작은 정계 개편을 또 시바울레에서 큰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이런 모습은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치와 철학과 이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데 지금 애초에 국민의당계 그리고 또 바른정당계가 사실은 가치가 전혀 다른 두 계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계파가 서로 물리적 결합만 했지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시너지 현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너지 현상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이너스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또 손학규 대표마저 내가 절대 당권을 놓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세 개 계파가 싸우면서 더 내용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안타깝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면서 만났는데 우리 정치 역사의 어떤 타산지석의 어떤 한 교훈만 남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바른미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첨단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어디에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처음을 고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처음을 위해 하이모가 노력해왔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헤어 테크놀로지로 완성되는 더 완벽한 스타일을 위해 하이모.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의 가습기 메이트 출시 과정에서 원료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김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친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6월 상순처럼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황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연휴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린이가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없어도 한때 어린이였던 우리 모두 기분 좋아지는 날이죠.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즐겁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